일단은 헬스 리터러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던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열 교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가 주변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어, 의약품, 이라고 라벨링이 된 거, 그 중에서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광고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것의 효능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민간요법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거는 아예 그냥 현재는 제외하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그 의약품, 특히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뭐 단계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한번 짚어주시면 조금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예, 한번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광고하는 게 이제 물품 판매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광고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래서 의약품이다, 뭐 아까 얘기하신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광고할 내용이나 근거들을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고된 내용들이 어 검증이 됐다. 최소한 왜곡이 있는지 과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확산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광고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아, 써봤더니 뭐 내가 어떻고, 뭐 이거를 내가 어떨 때 썼더니 진짜 효과를 많이 받고, 이거는 개인의 경험이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의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도가 다 있어요. 광고에 대한 일차적인 제도들이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작동을 하냐? 작동해요. 잘 작동은 됩니다. 근데 거기를 빠져나가는 전략들도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에 그 생산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켜야 될 어떤 관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나는 그냥 이걸 전달하고 내 얘기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저거 저기 한 거 보니까 나도 좀 해볼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또 접근하는 거고, 사용을 하게 되면 또 확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방치가 돼 있는 영역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접근해서 규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냐부터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로 해결될 수 있냐, 규제를 해야 하냐, 아니면 규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 사전 검열은 있는데 사전 검열로 충분하지 않다면 셀프 레귤레이션 해야 된다. 셀프 레귤레이션 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은 엔드 유저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내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소비자의 판단으로 뭐 좋은 것들은 더 활용되고 나쁜 것들, 검증 안 된 것들은 좀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담현 교수님은 요 아까 제가 정영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접하셨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거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들으셨거나 했던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사례는 사실 별로 없고요. 예. 최근에 제가 뭐,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먹잖아요. 뭐, 비타민 D하고 뭐지, 내가 또 밀크시슬 있고, 몇 개 쭉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오틴이다. 그럼 이제 비오틴이 뭐에 좋다. 뭐, 그럼 먹지. 이제 하고서는, 그럼 비오틴만 있냐? 그게 아니라, 뭐, 거기에 다른 비타민 D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타민 D인가요? 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 보면 관심이 없는 건데, 사실. 비타민 D인가 E는 뭐, 지용성 비타민은 복용,
한도가 있더라고요. 권고치가. 일일 얼마 이상은 먹지 말라. 비타민 E였나? 하여튼 뭐 예, 그 일일 권고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합쳐도 이제 충분히 미달되는 수준이긴 하던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생각 못 했던 거죠. 그런 거 생각 못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생각보다 이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중에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음, 음, 뭐 그걸 약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즐겨 가는 사이트에서 한 분이 이제 오메가 3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올리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의료계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 3가 이제 각종 어디에 어떤 식의 영향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쭉 리포팅을 해주신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 류머러 씨 질문했던 것처럼 다 읽고 나서 이제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먹으라는 소리야? 먹지 말라는 소리야? 그, 음, 그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그렇지만 항상 이런 거 이제 검증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어떤지 보자 이러면은 뭐 효과 없음, 그러니까 뚜렷한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이제 미미한 차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 얘는 좋다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정영열 교수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허가가 났을 때는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그거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는 보통 이런 종류의 것들은 먹어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정말 좋아지는 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은 다음에도 정말 얘를 먹어서 내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좋아진 건지 뭐 이런 걸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뭐 어렵다, 되게 판단이 어렵다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저는 이제 관심 가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쪽인 디지털 기술 쪽이니까 이제 이쪽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뭐 챗 GPT나 AI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내놓는 결과들이 확률적 추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맞다가 아니라 뭐 이러한 확률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정도 예측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 사실 지금 나오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도 그 확률에 근거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결과물이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럴싸한 괜찮은 것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억셉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매우 이제 사람이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 뭐 매우란 표현 좀 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적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예를 뭐로 드냐면은 바로 아까 설명해 주신 이제 보건 관련 정보들을 그렇게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백신 때도 저희 이제 이 주제로 이어서 계속 보면 코로나19 백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얘를 맞아서 100%뭐 방어벽이 쳐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방어벽이 쳐지는 거고 그중에 이제 몇 퍼센트는 걸릴 확률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쭉 나눠서 확률을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우리가 기준치로 삼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넘어가면 이제 억셉트할지 그렇지 않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판단 도구들이 지금 이제 이 보건 영역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걔네들의 이제 걔네들의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도구들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서 AI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재밌긴 한데 좀 뭔가 계속 약간 갸웃갸웃거리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뭐 이게 말이 될까?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 뭐 예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다른 학교 가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얘기하기는 많고요. 그냥 그 슬라이드 한두 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AI나 아니면은 이런 뭐 영역들에서 근거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투입해서 거기서 최적화시키거나 뭐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의료 영역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자료가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적합한 방식들을 채택하는 구조라 그러면 사실은 AI도 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오늘 주제랑 뭐 영상에 대해서 판독하는 기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근거들은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아까 확률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여전히 의사결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몫인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이게 정말 뭐 아주 높은 30%와 정말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90% 이렇게 되면 이게 30과 90이라는 숫자의 앞에 달려있는 수식어가 인식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백신을 맞고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률이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면 있나 보다 없나 보다. 백신을 맞고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럼 이 맞았는데 소용이 없는 거네라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확률로 들어가면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은 예방 확률이 얼마나 되고 특히나 뭐 고령자나 기저질에 있는 사람은 중증도로 이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숫자가 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숫자들이고 이게 숫자의 의미를 집어넣는 그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그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해석, 숫자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다른 레퍼런스 그룹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다른 참조치와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중요한 하나의 히든이 아닐까, 히든 에어리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남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에 뭐 여러 가지 신규의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몫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의 접근도 좋아지고 하는데 결국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할 건지 말 건지, 백신을 맞을 건지 말 건지. 결국은 30%의 부작용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30%가 작은 건지 큰 건지를 판단해서 내가 맞아야 되겠다 혹은 이거는 안 맞아야 되겠다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까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어, 뭐랄까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꾸 만들어 보자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좀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잠깐만 화면 공유하면서 추가 설명 드릴게요. 요거를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요게 이제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한 연구들이 있어요. 실증 연구들이 몇 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 체계적인 연구를 이제 고찰 연구를 해서 그동안에 나와있던 여러 편의 실증 연구들을 이렇게 집대성에서 합성을 한 요 표예요. 그림인데 어, 센시티비티가 있고 스페시피시티가 있어요. 특이성하고 민감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민감성은 기본 개념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은 질병이 없는 걸로 판단하는 능력인데 여기에 이제 채택했던 아이디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뭐 워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일 수 있겠다라고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100이면 높은 거고 100이면 높은 건데 보통 80 이하에 존재해요. 존재하는 게. 그리고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거냐?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레퍼런스는 FDA에서 미국 FDA에서 신속 진단 키트 기준으로 민감도는 90% 이상이어야 되고 특이도는 95% 이상이 허가 기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죠. 그러니까 요 정보를 믿고 1차적으로 요렇게 되면 그 다음 액션을 뭐 해야 되겠다, 뭘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질병이 생겼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의 의사결정은 이걸로 할 수 있죠.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뭔가 우리가
늦게 파악하거나 알 수 없는 기존으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경고를 줄 수 있는 클로드를 여기다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근데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 시그널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는 아까 얘기한 헬스 리터러시의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연구가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데 이건 굉장히 점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더 어, 가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의 수준인데 이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 그 정도까지를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 생각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좀 대체로는 성인학습자들이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찾고 뭐 이직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든 아니면 뭔가에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기존에 생산된 정보를 잘 전달할까? 그리고 기존에 생산된 정보도 어떻게 해야 이 사용자들 입맛에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같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이언티픽 리터러시의 영역인데 결국은 헬스 리터러시도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안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강의를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티치백 하는 것처럼 네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사례를 써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냥 단지 읽고 이해했어요, 외웠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은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크리티컬하게 좀 판단도 해보고 뭐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좀 적용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요 헬스 리터러시는 건강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거지만은,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걸 또 가져와 보면, 우리 또 성인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우리도 학문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우리 참여하고 계신 세 분의 전공이 전부 다 뉴머러시가 중요한 전공들이잖아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아까 그거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일종의 팁처럼 알려주신 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이거였어요. 쉬운 단어로 명확하게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티치백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 3가지가 딱 보면은 군대에서 하는 복명복창이더라고. 거의 제 느낌에.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어서 복명복창을 시킨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진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어떤 거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까 그 복명복창과 함께 연관되면서 같이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어, 맞고요. 교수님 정확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수술방처럼 여러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에서도 이게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술방에 있는 의사, 간호사 아니면 수술을 준비해주는 사람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술을 하는데 서로 생각들이 딴 데가 있거나 서로 다른 걸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쉬운 단어, 뭐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뭐 티치백하고 그래서 복명복창을 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잠깐 수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수술할 곳은 오른쪽 다리고 오른쪽 다리에 0표를 할 건지 X표를 할 건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수술 부위에 음, 어떤 병원은 X표를 하고 어떤 병원은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게 다른 병원에 있다 온 분은 동그라미가 자기가 이제 알던 거랑 다른 의미니까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엉뚱한 곳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군대에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군대가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했던 전략이 좋은 뭐 이제 활용이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눈높이를 낮추면 부작용도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여전히 저는 고민이에요. 이게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정말 너무 낮아지면 안 된다. 이거 낮추는 건 요 정도까지 낮아지고 올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얘기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논의라고 했던 이슈들을 쭉 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앞에서의 전체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뭐 정보를 사실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로는 아예 뭐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건 언론의 자유나 뭐 이런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거는 저는 선택할 수는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제약들이 따르는 길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뭐 그런 뭐죠? 미국에서의 거였나?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 개인 차원에서의 이제 이슈를 헬스 리터러시로 정의를 해서 내려가고, 그러면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일종의 정보를 소비하는 측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개인의 이제 판단 영역이요. 근데 아까 이제 논의라고 하셨던 그 부분과 지금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할, 그리고 정보를 중간에 이제 딜리버리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이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일종의 기준점들, 그다음에 방법들, 뭐 이런 거에도 오히려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정윤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군대에서의 이런 방식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세계대전 같은 걸 치르면서 이제 빠르게 사람들을 징집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에 이제 군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대대로 군인 가문에 있으면서 뭐 숙련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미숙련돼 있고 전쟁이라는 걸 치룰 능력이 전쟁이라는 거를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들을 대량 징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빠르게 어느 일정 수준으로 군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저는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표준화된 뭐에 맞춰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아니, 수준이라기보다 일정 정해진 행동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그거는 아까의 문제, 즉, 이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약은 30분마다 언제 복용하세요 라고 하면 그걸 지키면 되는 문제와, 그게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떤 약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는지, 를 이제 의사가나 외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 돼야 될 테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알아야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쪽은 전혀 완전 문외한이지만, 아까 이제 실험 사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기준에 의한 것들을 다 통과를 했는지랑 샘플이 몇 개인지, 샘플이 너무 적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되게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근거 기준들을 저희는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을 사실 아까 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명료한 지침,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거와 그게 아니라 그런 것 이외의 다른 차원의 지식과 다른 차원의 인지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단계의 문제이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게 사실은 지점에서 제가 조금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의 노하우로 이런 지침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내가 이 환자가 잘 이해했는지를 그냥 확인하고 뭐 조금 더 바로 잡아줄 게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지침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진료실 바깥에, 그러니까 일반 일상생활에서의 공간에서는 그 판단의 주체들이 개인이죠. 그러니까 환자나 환자가 될 사람들이 주체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나 지침 같은 건 여전히 부재한 부분들이 있고요. 군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군대가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만든 기준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 군대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모두 적용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군대에서 채택한 것의 맥락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 너무 다양하게 아까 전문적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왔을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고 문제가 안 생겨야 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사불란함 속에서 만들어진 지침들이 그 이해가 된다. 어떻게 이 지침들이 적용됐고 만들어졌고 그 목표가 뭐였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헬스 리터러시 차원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의 어떤 건강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이거 완전 전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투 상황이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시였으니까 전투 상황에서 백신에 대해서 뭐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뭐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뭐 한다. 이게 아니라 개인이 백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정보를 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검증도 해야 되고 불확실성도 제거해 줘야 되고 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개인에게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 의미를 두면서 동시에 그냥 무한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정보에 대한 활용이나 관점까지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는 개인의 역량으로 출발한 거긴 한데 그 개인의 역량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개인이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적인 여건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개인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올릴 부분, 뭐 혹은 경험을 통해서 올릴 부분, 그다음에 여건에서도 그 주변 둘러싼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제도나 아니면 공급자 혹은 전달자 혹은 관리자가 신경 써서 잘 제도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 평가에 환자 경험에 대한 문항을 물어봅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고 신문에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 환자가 뽑은 뭐 제일 좋은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1등이 서울대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타이틀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는데 환자 경험이 결국은 환자가 그 병원에서 들은 설명에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냐라는 문항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 그런 문항들이 토대로 해서 환자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거든요. 결국은 병원 평판, 병원의 질의 한 축으로 환자의 경험을 보겠다라는 걸로 그 좀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로 현재는 점점 가고 있어요. 네. 방금 얘기하신 거에 제가 조금 음, 더 논의가 돋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남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측면은 일단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까 정영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집중하신 부분은 헬트 리터러시의 어떻게 보면은 중재 가능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건강 성과를 높이는 도구로서 이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조금 낮은 사람들도 성과를 높이는데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해서 강조를 했고 그거에 중재 가능성에 집중을 했고 그 중재 가능성을 더 활용해서 실제로 정보 전달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요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저는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몇 번 강조하셨던 것처럼 뭐 70% 뭐 목표치가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2030년인가? 근데 네, 그건 이제 개인이 이제 달성하는 거라고 할 때, 그럴 때 저는 그게 질문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70점을 달성한 거는
주변에서 정보를 나니까 소화할 수 있게끔 전달해줬기 때문에 내가 70점이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역량을 갖춰서 70점이 된 건지를 문항에서 사실은 확인한다든지 뭔가 방법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저먼트 방법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우리가 맞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뭐 리터러시를 높여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 한다면, 이제 그렇다라면은 전 충분히 뭐 공짜 하여튼 뭐 예. 전문가들이 먼저 이런 걸 해야 되는 측면은 뭐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제가 영양제를 뭘 먹으면 될까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의 상황에서 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럴 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아까 군대 예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경험했던 다른 거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할 때도 그런데,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면 일종의 무슨 테이블을 주고서 뭐 이렇게 테이블에 두 개의 2차원의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뭐 어떤 선택을 하도록 뭐 그런 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 농도인가요? 그게 높아지면 안 되니까 내가 다이빙을 몇 시간, 몇 미터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다 기록을 남겨서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된다. 며칠을 쉬어야 된다. 아니면 몇 시간을 쉬어야 된다.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계산표를 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개인한테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거를 계산시켜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복잡하니, 만들어진 결과물이 되어 있는 표를 주고서 그 두 개의 변수만 조합을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거기에 더 하나 더하면 무슨 원판 같은 거 줘 가지고 한 차원에 더 레벨을 둬서 요 두 개만 조합해도 의사 선택이 되도록, 뭐 이런 식의 과정이 맞습니다. 만들어지는데, 네. 근데 아까와 같은 저의 그 영양제의 상태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도,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도 그런 테이블을 만드는 수준까지 또 못 온 거잖아요. 음, 우린 어, 그 정도의 좀 신뢰성을 가진 정보를 못 가진 상태가 됐을 때 거고, 또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거 뭐 대중 매체들 모두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그냥 여과없이 막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현재는 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제 판단이 어려워지는 음. 거죠, 점점.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 스킨스쿠 보면 그거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스킨스쿠버를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업체도 일종의 데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잡한 걸 다 거쳐서 그 사람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사라고 합시다. 약사가 약을 판매할 때 다른 약 뭐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다른 약이 혹시 이 성분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지 혹은 뭐 비슷한 성분의 약을 먹고 있으면 하루 허가된 용량을 넘지는 않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검토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약이면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전문적으로 이제 확인받은 상태에서 이제 복용이 되고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이제 약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약국에서 원래 기대된 이제 약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오버도즈, 그러니까 용량을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일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아까 비오틴 얘기나 뭐였죠? 아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아주 급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준은 또 사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들이 하루 복용량이 있긴 한데 물론 이게 축적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용량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오틴 같이 비오틴은 이제 비타민 B7인데 그거는 이제 수용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과도하게 복용해도 이제 배출이 돼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폴스 알람을 울려대는 것도 사실은 피곤해요. 정보가 막 계속 알람을 띄운다. 막 이거는 뭐 비타민 B7의 뭐 허가된 용량, 뭐 하루 복용 용량을 넘어갔어요. 막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울려대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크리티컬한 정보는 울려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좀 넘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삼을 정도가 되냐 하는 1차적인 그런 질문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카테고리를 일단 나눈 거잖아요. 아주 효과가 좋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부작용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그 밑에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는데 약과 같은 재화는 그게 용이한데 정보는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나 기준이나 제공자에 대한 교육이나 뭐 검토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이 뭐 한순간에 생기진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신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신고 그럼 누구한테 신고할 거냐 뭐 구글에 신고할 거냐 아니면 뭐 적어도 내가 이걸 가지고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거냐 결국은 자정자국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장치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 그냥 좀 잘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침울한 분위기로 끝나도 되나요? 어, 저는 그냥 항상 유명한 표현 그 뭐죠? 그 의지는 낙관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침울하게 끝나 비관적으로 끝나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 아니 그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이라기보다 그 그러니까 약간 뭐 정확히 더 상황에 비유하고 그래서 본다면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에서 그 질소 농도 체크하는 건 개인이 결국 그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딸 때 그걸 반드시 이제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험은 만점을 받았는데 실기 테스트에서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자격증을 못 땄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는 어차피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업체에서는 바다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같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본인도 개인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이제 갖게 되고 또 매번 그걸 다 기록을 하게 돼요. 로그를 기록하도록 하는 거고. 이거를 약간 의학의 사례로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벌어지는 지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전문가가 붙어 가지고 뭐를 이제 판매 등을 제약할 수 있는 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아까 이제 업체와 같이 있는 거여서 통제가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이를테면은 그 과복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버도즈하는 그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통제 영역의 밖에 있는 약품들을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경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안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람의 구매 이력을 쭉 보면서 이제 이 이상은 이제 다른 약국에서도 못 산다가 이제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안 잡히는 거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뭐 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화학 지식이 좀 있어서 굳이 얘를 사지 않아도 뭐 이것과 이거를 산 다음에 쪼끔만 내가 뭐 집에서 추출하면 돼.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일이 그건 이제 마약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이제 그럴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이제 또 뭐 해결책을 접근을 하면 될 테니까. 어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제 정보의 문제라고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라는 거는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시키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 논의도 같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에서 근간 중에 하나를 그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 얘기되는 거고 완전 다른 전문 영역이고 예, 관련이 있죠. 예. 예. 근데 분명한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이건 전문가들이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거야."라고 할 때 참 그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거는. 예. 게다가 이게 또 확률적 지식이라고 할 때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나조차도 '아 이거는
뭐 95%니 5%는 뭔가 일이 생기긴 하는데 그쵸. 걱정되는 문제가 네. 있긴 한데 그러니 이걸 남들 보고 무조건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 정도가 그냥 최선이지. 딱 그 지점에서 제가 만약에 약사의 역할로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확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의 부작용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3%입니다. 그 이상 해석을 하고 내가 그래도 3%지만 별로 없으니까 드세요라고 하는 그 드세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제가 져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어, 과학자가 3%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과학자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말을 더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인이 물어봐요. 이 약 부작용이 있다는데 먹어도 돼요? 아유, 문제 없어요. 이게 그냥 지인이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와 내가 그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계속 얘기가 되는 이유가 과학자가 공성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확률로 얘기하는 건 부담이 없는데 확률을 넘어서서 그 뒤에 얘기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뒤따라 오는 책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3%면 100명이면 3명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작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너 보니까 오늘 뭐 건강한 거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넌 이 정도는 먹어도 탈날 거 없어. 이거랑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3%니까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건너가기가 어려운 하나의 갭이 생긴 건데 그거를 사이언스로 확산시켜야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확산시켜야 되는 지점에서는 얘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 거냐, 요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 하는 고민이 계속 남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 중개인 역할, 정보를 중개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쉽게 풀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뭐 본인의 경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름의 해석,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데 내가 그 정확한 정보들을 해석해서 풀어서 이건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어떤 지침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10번에 한 번이라도 이상한 걸로 해석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그걸 10번 중에 9번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10번에 한 번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건지 그리고 그게 앞서 인터넷 뭐 검열 이런 거에서 우리가 2000년대 한 번 쭉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다가 확 없어졌던 이유가 가이드라인 만들어도 이게 앞서 얘기한 자유 내지는 의사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 뭐 인터넷을 왜 들여다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저항감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손해보단 내 권리나 내 자유를 더 우선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생각보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또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확 한번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개인의 역량으로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제도나 여건을 진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까? 기술이 그때랑 또 달라졌으니까 또 새로운 어떤 조건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동의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광고로 뭔가 허위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명확한데 광고가 아닌데 광고처럼 보이는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은 얘기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 비슷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냐면은 투자 의사결정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예, 점점 많이 듭니다. 거기서도 리터러시란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헬스 리터러시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면 아직
약간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체계상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지불하는 게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리터러시가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에게 페널티가 간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길러야 된다. 내가 교육받아서 뭔가 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니즈 자체가 맞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조금 그 흔히 말하는 블랙 유머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 최적화 이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에서 컨티뉴어스한 옵티미제이션이 디스크리티한 옵티미제이션보다 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0과 1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0.5든 0.7이든 옵티멀 값을 하나 찾아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서 퓨어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믹스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은 늘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이남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 비타민을 먹을까 말까는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기본적으로 늘 먹는 건데 복용량을 조절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리터러시를 키워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없는 현재 상황을 뭔가 바꾸는 것 플러스 어떤 개인들의 의사결정 상황도 제로 원,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의사결정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까 투자 얘기 꺼낸 것도 그런 맥락인 건데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살까 말까, 언제 팔까는 되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주식 비율, 현금 비율, 부동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경제 리터러시가 가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 헬스 리터러시도 그러한 흐름으로 뭔가 비슷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약간의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건강할 때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때 관심이 생기죠. 근데 음. 문제는 질병이 생긴 다음에는 아, 좀 늦었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걸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회차의 인생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회차의 인생에서는 당해봐야 그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예방이 강조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건 병에 걸렸을 때 예방이 중요하구나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딜레마죠. 인식을 못하니까. 네, 중요할 때는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관심을 쓰는 것도 좀 불필요하다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은 내가 투자를 하고 거의 당시에 투자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라와 있는 건데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수준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덜 받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 아프기 시작할 때나 증상이 시작될 때라도 우리가 관심을 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늦춰서 우리가 그냥 뭐 일이 더 커지게 방치하는 그 시간을 좀 줄여보자.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될 때 뭔가 그 간단하게 간단하게 뭔가에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이상한데 필요한데 뭐가 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한두 번 찾아보고 아이 모르겠다 넘어가 뭐 이렇게 미루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네. 예, 혹시 이남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코멘트 해주실 거나 아니면 그 뭐 지금 코멘트는 나눈 얘기들 아니고요. 뭐, 근데 네. 뭐 요새인 것 같은데 그 리터러시는 뭐 각 업종에 이제 앞에 수식을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뭐 금융 리터러시도 그렇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뭐 게임 리터러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레벨을 다 나눠가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정세현 교수님 이를테면 포트폴리오 짜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냐 그러지만, 포트폴리오 짜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거 짜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거를 다 파는 게 금융 상품의 기본적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쉬운 영역은 아닌 거죠. 그게 아니, 쉽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훈련받지 않은 어느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계산표가 있어서 표의 조합만 찾아내면 답이 딱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내가 내 나이 때에 내 지금 수입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뭐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가 딱 뭐 정답이 있는 뭐 이런 영역도 아닌 건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한 이런 헬스 리터러시 이런 거가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저희 얘기되는 것처럼 단지 이제 보건, 의료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뭐 학교에서 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각 영역별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리터러시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랬을 때 이제 공통적인 어떤 도구들을 찾고 그런 게 이 교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이과의 구분, 뭐 그다음에 뭐죠, 전공별 구분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저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두 축이 있을 때 어느 X축과 Y축 중에 이제 뭐가 높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두 쪽 다 높으면 좋은 건지,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뭐 그때 보여준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 건지 클수록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들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제가 보는 것 중에 저는 일종의 그 테크 쪽 기술 쪽에서 뭐 컴퓨터 같은 거 벤치마크 보여주면은 항상 뭐 밑에 딸려오는 게 숫자가 클수록 좋다, 숫자가 아니면 작을수록 좋다, 이런 설명이 꼭 달려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약품 뭐 이런 거에서도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 뭐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면 그런 거를 또 뭐 성분들 뭐 그런 건 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지수화시켜서 뭐 딱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해서 보면 높으면 좋은 거, 뭐 낮으면 좋은 거. 근데 항상 거기에 딸려오는 저기가 붙겠죠. 이제 꼬리표가 붙겠죠. 단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뭐 이런 의식이 있고, 저희 건강검진도 항상 그런 식으로 달려오니까, 뭐가 꼬리표가 달려오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도 꼬리표가 달려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생각해 보면은 매우 이제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분야별로 다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공통적인 영역 방법이 있고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약간 교육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정영희 교수님께 그냥 랩업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험을 여쭈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지 가지고 리터러시 한번 확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헬스 리터러시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현재 이해 수준 같은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일단 이남영 교수님과 저한테 뭔가 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음,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일반 헬스 리터러시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특화된 헬스 리터러시 문항 두 가지 세트로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우리 학교 학생들 약 어, 60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 온라인 서베이 했는데 대표성 있는 샘플로 한 1000명 정도 모은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도 비슷한 문항으로 조사한 게 있어서 독일 거를 비교치로 한번 보면, 독일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코로나 관련된 정보는 높은 수준이었어요. 헬스 리터러시 값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관심이 많구나.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했고, 이게 한번 소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정보들이 들어오는 게 약간 착착착착 쌓이면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한 번의 허들을 못 넘으면 계속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단계는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고, 두 번째는 일반 인구와 우리 학생들의 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아요. 음. 조금 더 좋은 이유가 뭘까?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냥 랜덤 샘플로 한 거고,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는 공지사항 올려서 할 사람들은 해라 했을 때 중간에 끝까지 간 사람들은 이탈 안 하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남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겠구나. 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 있고 뭐 연령대도 다양하고, 비율로 보자 그러면 아예 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샘플일 수도 있겠다. 대학 재학 그냥 일반 성인 대학 재학생이긴 하지만 좀 전체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요런 연구를 더 우리가 테스트 매드 삼아서 해볼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영역별로 보면 저희가 4개의 영역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해, 그다음 죄송합니다. 정보부터 접근성부터 했네요. 접근성, 이해, 그다음에 판별, 응용 요 4가지로 구분해서 서브 도메인으로 점수를 냈는데, 접근성 양호하고요. 이해 양호했고요. 그다음에 판별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차이가 난다는 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이 벌어지고요. 맨 마지막에 응용이, 사실은 응용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특정 조건에 할지 말지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그거에 대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정말 참이야? 믿을 수 있어? 이건 어떨 때 적용하는 거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 차이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학생들이 잘 받아서 이해하는데, 사례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하는 그런 훈련들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응용 약간 문제. 예. 약간 말씀해 주신 게 그 어릴 때까지 공부를 한창 잘하다가 성인 되면 이제 연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뭐 같아서.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다른 나라도 예. 물론 비슷해요. 그럴 것 같지만, 예. 네. 시험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조금 잘 더 보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벌써 그 2시간 정도 시간이 돼 가서 여기서 일단은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정영일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남현 교수님께서도 커멘터리로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2번째 시즌의 3번째 에피소드, 3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